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이게 원래는 제가 항상 비욘디에서 월요일 아침에 제가 호스트 역할을 했는데 오늘은 제가 호스트가 아닙니다. 호스트 제가 선생님이시잖아요. 호스트를 해야 선생님 되는 호스트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호스트를 해드려야 되는 거죠. 뭐 선생님 그래도 소개를.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원을지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최재원이라고 하고요. 노원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노원을지대병원이죠. 노원을지대병원이죠. 네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비욘디 촬영은 이제 저희 한국정신신체의학회라는 학회가 있습니다. 네, 정신신체 의학회 말에 그 학회 이름에서 그대로 나오죠. 정신과 신체에 대한,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 대한 문제를 항상 탐구하고 이제 연구하고 논의하는 그런 학회인데요. 그 학회에서 이제 시리즈로 정신 신체 의학이라는 학문이나 또는 여러 가지 또 진료에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알려도 드리고 저희 학회도 좀 홍보도 하고 이럴 겸 제가 홍보이사이기 때문에. 선생님 근데 지금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 다 나가세요 그러면. 뭐 어떻게 재밌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이거 나중에 녹화본으로 보시는 분들도 인사 딱 듣자마자 이거 재미없게 없을 것 같다 다 나가신 얘기니까요. 어쨌든 그런 걸로 시리즈로 저희가 나갈 예정입니다. 자, 어쨌든 선생님이 지금 한국 정신신체의학회 홍보이사하신 거잖아요. 네, 그죠? 홍보하러 나온 그리고 거죠, 오늘 방송은 한국 정신신체의학회의 전반적인 뭐 학회의 역할 그리고 뭐 진료의 영역 뭐 다양한 이제 정신신체적인 영역들에 대한 걸 소개도 하고 홍보도 하기 위한 목적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좋은 정보를 또 알려드리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그쵸.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앞으로 시리즈로 쭉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잡혀 있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그죠? 정도로 지금 계속 시리즈로 이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약간 그 관심을 끌고자 그런 의미에서 첫 시간을 선생님과 제가 같이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티켓 파워가 필요했거든요. 원래 선생님 말 되게 재밌게 잘하시잖아요. 맛깔나게. 그거랑 상관없죠. 그거랑 상관없이 티켓 파워가 필요했습니다. 티켓 파워가 필요해서 선생님을 첫 저희 강연자로 모시게 되었고요. 그래서 좀 이 앞으로의 그 한국 정신신체의학회에서 비욘디랑 같이 하는 매달하는 그 시리즈 강연도 정말 나름대로 대학에서 다 유명하신 교수님들께서 나와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원을지대병원의 교수님으로 계시고 또 수면 원래 하셨잖아요. 그렇죠. 원래 완전 주 전공은 수면의학이고요. 정신신체의학이 정말 넓거든요. 영역이 진짜 다양합니다. 그렇죠. 즉 우리의 몸과 마음의 연결고리, 그러니까 즉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당연히 정신이 아프다는 것도 같이 있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아프면은 몸도 나빠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정신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몸의 건강도 중요하고 우리 몸의 건강을 하려면 정신적인 건강도 관리가 중요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하시는 수면 영역도 정신신체의학 안에서 되게 중요한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뭐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비욘디에서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신종양학, 즉 그 암 환자 정신건강 쪽을 주로 했었기 때문에 이제 정신신체의학 영역 안에 들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신신체의학이 생각보다 역사가 깁니다. 생각보다 대부분의 이제 정신과 산하의 전문학회들이 이 1900년대 한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정신신체의학회가 1992년으로 생각보다 조금 그러니까 학회가 창립된 게 생각보다 좀 빠른 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주제를 이제 좀 일부러 좀 자극적으로 달았죠? 아무래도 첫 방송이니까요. 좀 흥미도 유발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계속 저희 학회에 대해서도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정신 신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아셨으면 하는 거죠. 사실 이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프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고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왜 내과 같은 데 가서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마지막에는 신경성이라고 하면서 정신과 가보시라 이러거든요. 그럼 이제
그 선생님은 이제 돌팔이다 이렇게 하고 다른 내과 선생님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4-5번을 뭐 돌다가 결국엔 정신과에 오셔서 이제 그런 정신 신체 문제에 대해서 진료도 보시고 네, 결국에는 호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4-5번의 과정을 안 거치시고 네. 만약에 처음에 내과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고 이게 뭔가 내 마음의 문제가 내 신체의 문제가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알고 계셨다면 훨씬 더 편하게 진료도 보시고 네, 병도 치료하실 수 있으셨을 테니까요. 네. 정신신체의학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공황장애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공황장애를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이 다 신체 증상으로 경험하시거든요. 그렇죠. 막 네네. 심장에 큰 문제가 생겨 있는 것처럼 막 두근거리고 막 숨 가쁘고 식은땀 나고 하니까 응급실로 쫓아가는데 이제 검사 다 해보면 정상이죠. 예,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 증상도 다 좋아져 있고 그러면 이제 공황장애 이야기를 듣고 정신과 가보시라고 얘기를 듣거나 이제 반대의 경우가 그거죠. 이제 그 공황장애인 줄 알고 정신과를 왔다가 알고 봤더니 부정맥. 혹은 갑상선 항진증. 뭐 그런 거.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체 증상 때문에 유발되는 건데 결국엔 이게 정서적인 부분이랑 같이 또 연결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의 영역을 잘 좀 버무려 놓은 약간 혼합된 과가 정신의학 안에서도 정신신체의학이고 이게 왜 유럽 같은 경우나 일본은 내과 의사가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네, 제가 아는 저희 이제 같이 일하시는 이사님들 중에 몇몇 병원에서는 내과 선생님들이랑 네, 콜라보를 해서 이렇게 중환자실도 같이 그쵸.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그쵸. 있으시고요. 네. 얼마든지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뭐 네, 유럽이나 일본 이런데 일본도 정신신체학이 상당히 많이 그죠. 발달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과 선생님들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정신신체의학회도 네, 항상 정신과 선생님들 외에 다른 과 선생님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정신과도 공부해야 되고 내과나 뭐 외과나 뭐 이런 중환자 쪽이나 뭐 이런 것도 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즉 차트를 볼 때 이제 탁과 차트를 많이 봐야 되는 게 이제 정신신체의학회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정신신체의학회 그 이제 자문정신의학이라고도 하는데 컨설테이션 리아종 사이키아트리죠. 그래서 미국 정신신체의학회는 이름을 사이코소매틱 메디슨에서 컨설테이션 리아종 사이키아트리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워낙 역사적으로 정신신체의학회라는 명칭 자체가 고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 바꾸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예전에 자문정신의학 저 할 때는 하루에 뭐 20-30명씩 그랬었죠. 퇴근을 못 하시고 서울대병원에서 출근해가지고는 쭉 뽑아다가 특실까지 올라가서는 거기서부터 이렇게 한 층 엘리베이터 못 타요. 걸어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 대신에 모든 병동을 다 들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저는 모든 병동에서 컨설테이션을 저한테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아니라 저희 지도 교수님한테 낸 건데 제가 가서 보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뭐 서울대병원의 모든 환자군에 대한 거를 다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만능 패스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튼 이 마인드 바디 시오리 즉 그 우리의 마음과 몸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또 이제 확장되는 게 바이오 사이코 소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는 생물학적인 거, 사이코는 정신적인 거, 그리고 요즘은 이제 소셜까지 집어넣어서 이제 건강에 대한 개념을 바이오 사이코 소셜 개념으로 가지고 요즘은 스피리추얼까지 집어넣고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아울러져 있는 영역이 정신의학 안에서도 정신신체의학이다. 이런 거는 많은 분들이 그냥 교양으로 알아두셔도 알아두셔도 참 좋은 영역이고 혹여나 이제 뭐 내과나 외과 질환 때문에 이제 대학병원에 입원하셨던 경우에 뭐 밤에 잠이 잘 안 오신다거나 아니면 수술을 앞두고 너무 불안하다거나 혹은 수술 이후에 다소의 어떤 혼란 증상 같은 것들을 경험하실 때 주치의사한테 정신신체의학 하시는 정신과 선생님 좀 모셔달라고 하면 이제 자문을 하러 정신과 선생님들이 각 병동을 다니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건 간에 정신신체의학에 대한 뭐 홍보? 이거는 지금 충분히 했죠? 만족하시나요, 홍보이사님? 그럼요. 네, 티켓 파워를 이용해서 제가. 분명 이거 이사님 보실 것 같은데 이사장님 보실 것 같은데 이거 괜찮습니다. 어떡하지? 약간 이렇게 큰일 났네라고 생각하시면 어떡하죠?
전화 안 오나요? 다음번 또 우리 다음 달에 또 해주시는 교수님께서 아주 또 차분하게 네네, 해주시겠죠. 차분하게 네, 잘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방송 말미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한 10분 정도 가질 생각이어서 정신과에 대한 궁금증 주시면은 질의응답까지 마무리 많이 그렇네요. 네. 질문이 많으시네요. 네. 자, 그래서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를 했으면 합니다. 이 주제를 자극적으로 뽑아주셔서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이혼숙녀 캠프 나가는 것 때문에 이걸로 지으신 거죠? 그렇죠. 네. 네. 사실 제가 부부 상담이 전공은 아닌데, 뭐 이미 전공이라고 해도 뭐. 네. 네. 뭐 그렇지 방송에서 않을까요? 자꾸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고 지금 어찌됐건 제목이 이제 부부싸움 이후에 몸이 아플 수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실제로 뭐 진료실에서 보신 적 좀 있으신가요? 그럼요. 네. 어쨌든 전통적으로 제가 어쨌든 네, 정신과 내에서 우리가 흔히 신경증이라고 하죠. 뉴로시스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더 많죠. 그래서 중년 여성분들이 와서 항상 남편 욕을 네, 하시면서 네,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고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우울 증상도 얘기하시지만 사실 신체 증상을 대단히 많이 얘기하시죠. 머리가 아프다, 뭐 어지럽다, 소화가 잘 안 된다, 네, 온몸 이런데 어깨나 뭐 이런 데도 아프다 이런 등등의 신체 증상을 상당히 많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이제 부부싸움 하고 나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이러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두드러기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열받다 보니까 진짜 확 올라오는 네네.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전반적으로 그게 교감신경계를 이제 우리가 이 갈등 상황이 되면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이라는 부분이 항진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증상을 사람마다 이 교감신경의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장 쪽으로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두근두근거리거나 막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떤 사람은 호흡이 답답하실 수도 있고, 숨 쉬는 게 가쁘실 수도 있고, 뭐 식은땀이나 뭐 이 면역 계통이 이제 좀 작용을 하게 되면 두드러기 같은 식으로 넘어가시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그 정신신체의학에서의 어떤 신체 증상은 가족 간의 갈등 상황에서의 신체 증상은 사실 부부 싸움보다는 더 전통적인 건 고부 갈등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응급실 당직 설 때만 하더라도 있었어요. 매번 그 명절 때마다 며느리들이 갑자기 말 못해서 말 못한다고 응급실 실려오고 뭐 마비 증상으로 한쪽 뭐 팔다리 못 쓴다고 응급실 실려오고 실신했다고 뭐 응급실 실려왔는데 검사해 보면 다 정상이고 이 전환장애라 그러죠. 저희가 전환장애라 그래서 신체 감각 자체가 마비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즉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 그러니까 억압이죠. 정서적인 이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화나고 남편한테 짜증나는 이거를 이제 시댁에서 억눌러야 되니까 억누르다 참고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남편이 뭐 너는 뭐 어머니 일도 제대로 안 도와드리냐 뭐 혹은 시어머니께서 뭐 너가 국 간이 짜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순간 울컥하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말을 못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막 뭐 마비가 돼서 응급실로 실려와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죠. 정말 뭐 명절날 가족이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 며느리는 어느 순간 좋아져도 좋아졌다는 티도 못 내고 완전 죄인처럼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정신과 의사가 가서 이제 이거 지금 심각하다. 정말 심각하시고 저 큰일 나실 수도 있다. 정말 뭐 가족들이 스트레스 준 거 이거 반성하셔야 된다. 약간 가족들도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약간 혼도 좀 내고 며느리 편을 좀 들어드리면 그러면 쓱 하고 좋아지죠. 물론 신경 안정제 같은 거 쓰기도 하지만. 네,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게 꾀병이 아니라고 꾀병 아니에요. 네, 꾀병이 진짜로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꾀병이 진짜 아니거든요. 실제로 정말 불편해하시고 정말 통증이 있고 정말 신체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다 꾀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환장애가 특히 나오기가 쉬운 환경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환경이거든요. 내 마음상
뭐 이거 화를 내든가 그냥 때려치든가 아니면은 내가 온전히 그냥 이 시대에게 나를 다 맞추든가 둘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하면은 오히려 마음은 편한데 약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갈등 상황은 계속 지속이 되면은 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이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영역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른 쪽으로 에너지가 빠지게 되면서 신체 증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무슨 인도 여행을 갔는데요. 인도 여행을 갔는데 무슨 되게 좀 음침한 사원 같은 관광지였어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라 그러는데 막 원숭이들이 있고 막 소떼, 그러니까 힌두니까 소들 있잖아요. 그리고 막 향 피워놓고 다 화려한 색 옷 입고 막 사람들 왔다 갔다 그러는데 뭔가 제가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종교가 기독교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되게 불편한 상황에서 제가 그때 전환장애 가는데 어떤 식으로 왔냐면 눈이 안 보였어요. 진짜. 네. 서 있는 걸어가는데 순간 암흑이 돼요. 그리고 5초 있다가 보여요. 근데 5초 있다가 또 암흑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는 정신과 의사가 된 지 좀 됐기 때문에 이거 전환 장애가 왔구나. 자가 진단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인도는 정말 모든 일이 다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약을 다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약 먹고 좋아졌죠. 약 먹고 한 30분 있으니까 알프람 하나 드셨나 봐요. 예. 근데 이제 뭐 거기 있는 그 같이 가신 분들은 다 염려를 하죠. 제가 갑자기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일단은 어디 앉아서 일단 좀 쉬고 저는 못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가셔라. 왜냐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제가 안 들어가는 걸로 마음을 딱 먹고 나니까 좀 좋아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부부 갈등에서 내가 전환장애가 나타난다면 한편으로는 이 남편에 대한 애정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그럴 수도 왜냐면은 딱 끊고 헤어지면 되잖아요. 요새는 그렇죠. 네. 네, 근데 아직까지 남편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으니까 마음 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이제 신체 증상으로 올라오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너무 의학적이지 않은가요? 선생님 너무 이혼 숙녀 캠프를 많이 하신 거 아닐까요? 뭐 사실 전환 장애가 정확히 왜 나타나는지 아직도 잘 모르잖아요. 네.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으니까 사실. 근데 뭐 정신의학적으로 이론은 아주 많죠. 아주 이론은 많고. 많죠. 네. 시오리는 많지만 명확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저는 사실은 그러게요. 이게 사실 저는 이런 정신분석이나 이런 쪽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어서 신체적으로 결국에는 접근하는 편이 많아서 저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어서 뭐 아직 남아 인도에 대한 애정이 아직 남아 있어서 아니 그렇진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여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불안이 있든 혹은 우리 마음에 우울이 있든 이럴 때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다 다르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전환장애 이야기했지만 그 어떤 마비 증상 같은 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불안이 심할 때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제 공황 증상과 유사한 증상들, 그러니까 즉 교감신경이 많이 활성화됐을 때 나타나는 신체 증상, 뭐 심장이나 폐나 뭐 신경계도 마찬가지고 근육도 다 긴장돼 가지고는 이제 그렇죠. 힘들어지잖아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왜냐면 장운동은 셧다운 되거든요. 교감신경이 올라오면 장운동이 셧다운 되기 때문에 속에선 계속 탈이 납니다. 반면에 이제 부부관계가 있을 때 또 생길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영역 중에 하나는 우울이거든요. 어쩔 수 없죠. 남편이 자꾸 사고 치고 뭐 아내가 내 마음 안 알아주고 막 이러면 우울하잖아요. 그렇죠. 모르시는 것처럼. 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문제인데요. 왜 그러세요? 얼마 전에 저랑 술 마실 때나 무슨 말씀을 또. 그래서 사실은 진료 영역에서 특히 중년의 여성분들이 우울증의 증상의 시작을 신체 증상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으세요. 정말 많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우울증이라고 하면 기분이 우울한 병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기분이 우울한 거는 우울증이 한 증상일 뿐이에요.
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신체 증상들이 있죠. 뭐 두통, 뭐 소화불량 뭐 이런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요. 애초에 대놓고 네, 진단 기준에도 불면증이라든지 잠도 못 자니까요. 네, 식욕이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체중이 감소된다든지 네, 이런 신체 증상들이 애초에 우울증의 진단 기준에도 들어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분만 우울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에너지가 처져요. 의욕이라는 거 처져버리고 사람이 그냥 축 처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활동적으로 지내야지 우리가 신체 감각에 대한 것들도 쓸데없는 것들은 무시하면서 쓱 하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축 늘어져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사고는 더 부정적으로 갑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생각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버려요. 그러면은 비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꾸 몸 안에 불편한 부분들이 그때부터 센싱이 돼요. 예. 거기다가 교감신경까지 높아져 있으면 이게 신경계가 예민해지기 때문에 몸의 감각을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럼 예전 같으면 무시했을 몸의 뻐근함, 예, 그리고 몸의 무거움, 예, 그리고 그 어떤 신경계 쪽에서의 불편감, 그러니까 이명이라든지 어지러움증이라든지 통증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게 다 불편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본인은 이제 보통 정신과에 대한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심리적인 거부감이 있으니까요. 맨 처음엔 정신과를 안 가십니다. 이런 분들이. 그러면은 내과나 정형외과나 뭐 침 맞으러 가거나 이렇게 전전하세요. 예. 혹은 어디 가셔가지고 막 수액 치료 받으시고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해도 뭐 잠깐 좋아지는 것 같아도 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예. 근데 알고 봤더니만 이런 것들이 우울 증상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우울증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이런 신체 증상들이 좋아지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뭐 부부 갈등에서도 우울증이라는 영역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부부 싸움 이후에 뭐 그런 신체 증상들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또 이런 건 있겠죠. 만약에 그 부부 싸움을 어느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할까요? 선생님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연령이 정해져 있을까요? 전 연령대에서 다 하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네, 신혼부부는 또 신혼부부 나름대로 또 그런가? 많은 세월을 지내오신 분들은 또 많은 세월 지내오신 만큼 또 사건 사고가 많으셨을 테니까. 저는 많은 시간을 보내신 분들은 뭐 이미 남편하고 한 3, 40년 이상 사신 분들은 뭐 이미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결혼 초반에는 뭐 아직까지 뿜뿜하잖아요. 그렇죠. 예. 에너지가 넘치니까 예. 싸우려고 하는 뭐, 것도 예. 에너지가 넘쳐야 그쵸. 싸우거든요. 네. 싸우더라도 또 금방 풀리고. 그렇긴 예. 하죠. 뭐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냥 일방적인 경우를 이야기할 때 그러면은 이제 저는 가장 위험한 시기가 중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년 후반. 예. 중년의 위기. 예, 거기다 애들이 이제 슬슬 집을 떠나기 시작할 때. 예. 그 전까지는 애들만 바라보면서 살다가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기가 찾아오죠. 그쵸. 네. 바로 캐치하시는군요. 그 얘기 하실 줄 알았어. 예, 그러니까 왜냐면 갱년기 증상, 갱년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 어찌됐건 의학적으로는 저희가 갱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다소 듣기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의학 용어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갱년기라는 용어, 폐경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어쨌든 여성 입장에서는 몸의 호르몬의 변화가 이제 50대 초중반, 빠른 경우에 뭐 40대 후반이면 대부분 50대 초중반에 급격하게 일어나죠. 그게 특히나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 우리 신체의 전반적인 영역을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부부 갈등이 같이 있는 경우엔 그 어떤 스트레스 요인과 그 갈등 요인이 그 갱년기 증상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센싱하기 쉽게 만들어 버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그 증상 자체가 이렇게 막 화끈거림인데 얼굴이든 그렇죠. 가슴이 화끈거림인데 와 이놈의 남편이나 이 내 몸에 내 이 화끈거림을 해결은 못 해줄 망정 오히려 속에 첨부를 더 끼얹고 있으니 신체적으로 느끼는 증상이 더 많아지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신체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선생님한테 너무 큰 신체 질문은 증상을 뭐 제일 좋기로는
제일 좋기로는 정신과 가셔가지고 진료 보시는 거죠. 뭐 그러게 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겠는데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정신신체의학회의 회원 선생님이다 하면 이런 거에 그렇게는 대한 안 하셔야 됩니다. 네, 뭐 꼭 물론 그렇게는 모든 하셔야 정신과 되고. 선생님 다 보실 수는 있지만 네네네. 그래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정신신체의학회 선생님이시면 속회에 계신 선생님이시라면 이런 영역을 더 공부를 하신 분이시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러시겠죠. 당연히? 네. 예. 그런 게 있을 거고 대표적인 게 있다면은 명상이죠. 어찌됐건 그렇죠. 우리가 이완요법이라 그러거든요. 네. 물론 명상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의 어떤 생각 자체를 흘려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입니다만 그게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는 이완요법하고 거의 비슷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는 내 몸이 흥분돼 있고 긴장돼 있는 이 몸의 상태를 부교감 신경의 영역으로 좀 차분하고 호흡도 좀 가다듬고 그리고 좀 이렇게 근육도 좀 이렇게 느슨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감신경이 막 올라가고 있을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좀 이렇게 차분한 상태로 이 몸도 마음도 그런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일부러 더 몸의 기운을 빼려고, 근육의 힘을 빼려고 호흡도 천천히 하고, 마음도 좀 이렇게 좀 심플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명상이자 이런 이완요법이 어쨌든 이 신체적으로 올라와 있는 다양한 증상들을 조절하는 데는 그래도 도움이 되죠. 실제로 통증 질환 같은 경우에도 명상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그럼요. 네, 그다음에 뭐 점진적 근이완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일 또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복식호흡. 네, 복식호흡이 이제 부교감신경계를 이렇게 활성화시켜주거든요. 결국엔 자율신경계 내에서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가 있다면 스트레스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게 교감신경계잖아요. 네. 그래서 교감신경계가 흥분되면 계속 우리 몸이 불편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 불편한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 몸이 결국에는 정말 힘들어지니까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부교감신경계가 또 활성화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런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일부러 어차피 남편하고 왜 항상 문제는 남편한테 있을까요? 꼭 그런 것도 아닌데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내가 그래서 그런가? 남편이든 아내든 이 부부싸움을 해서 이렇게 교감신경이 올라오면서 몸이 막 이렇게 달아오르면 일부러 이거를 운동으로 푸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운동도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줄 수 있죠. 아니요. 그러니까 어차피 교감신경 올라왔으니까. 올라왔으니까 그걸로 그냥 풀겠다고 그걸 에너지로 삼아서 그걸로 이제 운동으로 바꾼 다음에 그냥 슥 풀리게끔 하는 거죠. 개개인마다 다 차이는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우리의 정신에서의 어떤 불편한 생각들이 자꾸 끼어들어서 곱씹게 만들고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런 것들을 몸을 움직이게 되면 좀 줄어들거든요. 전환시키는 거죠. 그렇죠. 내 그래서 주의력을 어쨌든 몸을 움직임으로써 전환시키면 어느 순간 또 내 스트레스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러게요. 부부싸움을 하면 결국엔 교감신경계가 흥분될 수밖에 없겠죠. 막 심장도 두근두근대고 호흡도 거칠어지고 막 땀도 나는 것 같고 그럴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다 보면 이게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분명히 여러 가지 신체 증상도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저는 예전에 외울 때 교감신경계가 흥분했을 때 어떻게 외웠냐면 땡땡이 치다가 교감 선생님한테 걸렸을 때 내 신체 반응이라고 외웠거든요. 심장이 두근두근대고 호흡이 가빨라지고 식은땀이 나고 배 아프고 화장실 가고 싶어지고 그런 등등의 이제 결국엔 스트레스 반응이거든요. 맞아요. 스트레스 반응이고 부부싸움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니까요, 사실. 그 스트레스를 잘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는 또 개개인마다 다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개인마다 다른데 어찌되었든 이런 신체 증상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다면 병원을 찾아가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에 정신과부터 가지 않으신다는 거죠. 잘 안 가죠. 이 몸이 아픈 거는 무조건 몸이 아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원인을 정말 찾아내고 싶어 하세요. 어떻게든 찾아내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그 원인이 사실은 이런 마음의 문제이고 아무리 검사해도 나아지지 않으실 거라는 거를 정말 많이 알려드리는데도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미리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미리 아시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시게 되신다면 훨씬 더 본인의 이런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평가를 내리기가 쉬우시겠죠. 생각보다 오늘 질문을 너무 많이 주셔서 저희가 한 5분쯤 있다가 질문 모드로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래도 우리의 신체 증상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이완요법 명상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또 진료를 보는 것도 일정 부분 말씀도 드렸고 뭐 운동이나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생님의 주 전공이신 이 수면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네.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각성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네. 부부간의 갈등이 있어서 지금 내가 막 너무 짜증이 나고 막 너무 밉고 막 안 좋은 생각들이 머리 안에 막 가득해서 그 남편이든 아내든 그럴 때 수면을 그래도 좀 취할 수 있는 좀 팁을 그럴 때? 전공이시잖아요. 네. 뭐 수면제 하나 네, 아닙니다. 네, 뭐 그러게요. 잠시 그 스트레스에서 이제 떠나 있으려고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어쨌든 밤늦은 시간에 부부 싸움을 하셔서 이게 해소가 안 되면 저는 가끔 이렇게 불면증 환자분들한테 각방 쓰라고 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되게 중요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남편분 요새 코 고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럼 더 짜증나죠. 그러니까 코 고는데 그 옆에서 잘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네, 이렇게 소음이나 이런 것들도 잠을 자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근데 제일 안 좋은 건 같이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자꾸 그렇죠. 이렇게, 그것도 술은 어쨌든 많은 분들이 수면을 위해서 술을 드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실 텐데요. 술은 잠을 잘 들게 해줍니다. 분명한 건 알코올은 인면은 도와주는데요. 잠을 자주 깨웁니다. 그리고 깊은 잠을 잘 못 자게 해주죠. 그다음에 기저에 약간의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수면 무호흡증도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성적으로 결국엔 불면증을 더 악화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해서 많이 이렇게 민간에서 그냥 와인 한 잔 정도는 괜찮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전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잔도 사실은 권유드리지 않고 있는 게 사실 저희 수면의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부부싸움으로 만약에 잠을 못 주무신다면 당연히 저녁 늦게 하신 거겠죠. 각방을 쓰시면서 서로의 시간을 좀 가지시고 그런 게 가장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생각이 계속 반복해서 드신다면 각방 쓰시면서 그간 못 봤던 드라마 좀 보시고 생각을 빨리 딴 데로 돌리셔야 그것도 별로 됩니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자기 직전에 어쨌든 시청각 자료를 보시는 것도 사실은 수면에 좋은 건 아닙니다. 나이트 비전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눈에 그러니까 누런 색깔로 바뀝니다. 아니 화면이. 라이트의 문제가 아니라 또 내용이 계속 또 어쨌든 각성을 일으킬 테니까요. 뭐 어쨌든 하여튼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렇습니다. 어쨌든 부부 갈등이 있다는 건 내가 나의 요인보다는 상대방 요인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는 건데 결국에는 이 상대방으로 인한 부부 관계를 하더라도 상대방으로 인한 배우자로 인한 나의 마음의 불편함이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 몸에도 부담을 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나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나한테 옛날에 이렇게 못하고 스트레스 이만큼 주고 정말 나쁜 짓 많이 해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속이 골마서 내가 안 좋은 병에 걸렸다. 그렇게 남편 탓을 하거나 배우자 탓을 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오히려 어떤 그 갈등이 있을 땐 일단은 그러면 이 갈등 상황에서 내가 나한테 피해가 되는 건 일단 좀 막자. 내가 머리 안으로 자꾸 안 좋은 생각들을 곱씹게 됐을 때, 그리고 내가 자꾸 교감신경이 항진돼가지고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은 결국에는 내 손해거든요. 원인은 상대방한테 있는데 피해는 내가 받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는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이 사람하고 안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반복들 그리고 그런 방법들로 좀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 같은 전문가 분들을 찾아가셔서 내가 이 마음의 문제가 몸의 문제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게 참 중요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요약이 너무 훌륭하십니다. 요거 쇼츠로 나가나요 그러면? 모르겠네요. 그거는 쇼츠는 좀 재밌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처음이다 보니까 좀 너무 딱딱한 내용보다는 좀 흥미 유발 또 재미도 있으시고 뭐 지금 밤 시간대인데 또 저희가 또 너무 느리게 방송하면 다 주무시러 가실까봐 제가 좀 일부러 좀 오바를 한 부분이 있지만 혹여나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저 의사는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촐랑거려 뭐 이렇게 좀 불편하셨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이 사장님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좀 보죠. 질문 좀 해주시죠. 첫 번째 질문 선생님 좀 이게 지금 그거랑 상관이 있나요? 뭐 이거 없는 그래도 거라도 해도 제가 되나요?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신과 상담 내용이 정신과 의사 간의 비밀 유지가 되나요를 물어보셨는데 아마 지금 다니는 정신과에서 다른 정신과로 이렇게 상담 받아 보시러 가시려나 본데요. 네, 다른 정신과 쌤은 그 기록조차 볼 수가 없으실 네. 겁니다. 아마 네네. 같은 병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이라도 자기 환자가 아니면 사실 웬만한 병원들은 요새 자기 기록이 다 막혀 있거든요. 그쵸. 네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절대 그 개인의 정신과 특히 정신과 진료 기록은 거의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서 내가 이러한 치료를 받았고 어떤 치료를 했다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게 차라리 진료에 훨씬 더 편리하시고 좋으신 거고요. 그 전에는 다른 선생님이 절대 보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뭐 그 어떤 경우에는 이제 지역을 옮기시게 되면서 이제 진료를 연계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 간의 진료 의뢰서라는 형태로 어떤 식으로 이때까지 치료받았고 어떻게 조절했습니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으로 받아서 가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진료를 어떤 연소 손상에서 보는 데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과거에 먹었던 약은 적어도 처방전 같은 건 들고 다른 병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정말 왜냐하면 그거는, 어떤 약을 어떻게 썼고 어떤 부작용이 있었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걸 알아야지 그 다음 선생님이 그 과거에 했던 그 불편한 과정을 다시 안 해도 되거든요. 또 뭐 그렇죠. 불편한 약 쓰고 안 맞는 약 쓰게 되면은 또 이제 약을 찾아야 되는 번거로운 과정을 다시 가져가야 되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부 싸움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정적으로 남편에게 실망하거나 속상한 일이 있고 나면 잠을 잘 못 잡니다. 저도 진짜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남편 사정도 이해가 되고 근데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와서 새벽 3, 4시쯤 잠들게 됩니다. 20년을 같이 살아도 이러네요. 저는 이게 결국에는 이런 거거든요. 부부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우리도 모르게 자꾸 동일시합니다. 감정적으로요. 정체성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같은 세트로 우리가 자꾸 봐버려요. 근데 어디까지나 남이잖아요. 맞아요. 맨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공통의 목표, 어떤 공통의 가치관, 그 가족이라는 그 끈끈한 울타리 내에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 사람을 내 방식대로 땡기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걸 자꾸 땡기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내가 놓지는 못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 안에 더 불편함이 올라오는 거죠. 일단은 어디까지나 저는 아무리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저는 이거는 비즈니스 관계랑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생연분?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오늘 이런 프로그램 안 하겠죠. 어디까지나 부부는 결혼이라는 계약에 의해서 같이 살아가는 일종의 계약 동반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약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요. 잠자는 것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런 경우에 왜 잠이 안 오지 걱정하시면 절대로 잠 못 잡니다. 왜 잠이 안 오지를 생각하는 순간 이건 현실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를 각성시켜요.
그러면 이제 더 두근거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을 돌리기 위한 방법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 정말 힘들면 저는 이렇게 정말 힘들면 그냥 유튜브 중에서 좀 이렇게 좀 사람들끼리 얘기 나누는 거를 틀어놓고 들으면서 잡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생각을 그냥 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자꾸 제가 들고 있으면 자꾸 그러니까 불편한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불편한 생각만 곱씹게 되니까 이 생각의 영역을 딴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죠. 요즘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뭐 30분이고 1시간 지나고 나면 이게 종료되게끔 하는 그 타이머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설정해 놓으시고 그냥 저는 생각을 돌리는 것도 한 방법은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추가로? 네, 뭐 아까 저희가 말한 그 케이스 그대로를 딱 말씀해 주신 것 같죠. 네, 어쨌든 자기 전에 어쨌든 약간의 부부간에 분란이 있으면서 이제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것 자체가 교감신경계가 흥분했다는 거고 이미 각성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새벽 3, 4시쯤 잠드신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3, 4시쯤 잠들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네, 좋지 않으실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 몸은 못 자면 결국 자요. 그렇죠. 네, 이게 핵심인데요. 많은 불면증 환자분들이 잘 자려고 노력하시거든요. 네, 잘 자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안 좋은 수면 습관을 가지게 되세요. 이름이 다르시구나. 나 순간 우리 와이프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네, 다음 질문은 엘리님이 좀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진짜 만성 통증 환자의 통증 조절을 정신과에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엄청 중요하죠. 네, 네. 우린 알지 않습니까? 네. 통증의학에 있어서 정신과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정신신체의학회 네. 안에서 통증 조절과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메이저 영역이죠. 그럼요. 네, 상당히 메이저 영역입니다. 오늘 저희가 뭐 자세히는 안 했지만 사실은 신체 증상 장애라는 병이 있거든요. 정신과에서 어쨌든 정신과 분명히 신체적인 문제는 없는데 여러 가지 그런 정신과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제 신체 증상이 생기는 병이죠. 거기에서 가장 흔하게 가장 많이 동반되는 증상이 통증입니다. 네, 어디든 통증, 두통이든 뭐 근육통이든 뭐 여러 가지 통증이 거의 80~90%에서 동반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통증의 영역은 사실 정신과에서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통증이라는 게 감각도 있지만 인지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건 우리 몸이 느끼는 것도 있지만 머리가 우리 느끼는 뇌에서 통증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은 그 통증이란 것 자체를 자꾸 사고하거든요. 몸에서 찾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만성 통증 환자분들은 특히나 이제 내과나 그 탁과에서, 그러니까 정형외과나 뭐 통증과 관련된 걸 주로 그 진료 보시는 과에서 결국에는 이 울트라셋이나 트라마돌이나 혹은 거기에 그 이상의 마약성 진통제들을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사용하게끔 처방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나 마약성이기 때문에 우리 인지에 또 미치는 영향들이 있어요.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통증 자체를 마약성 성분으로 누른다는 것 자체가 약균이 없을 때는 더 예민하게 올라온다는 의미가 같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의존성이 있는 약을 어떻게 잘 조절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중독 영역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건 또 정신의학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통증 환자분들이 이 정말 잠을 어떻게 잤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날 통증의 민감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정신과에서만 진료를 봐야 됩니다.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만,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만성 통증이 주는 나의 삶의 그 괴로움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나의 정서적인 부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통증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도 이 정신과에서 여러 가지 조절이 관리가 도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병행을 좀 같이 잘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저는 훨씬 더 나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만성 통증 있으신 분은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네, 우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우울한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좋게 해줬을 때 통증도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정신건강학과 선생님 다 잘 아시겠지만 항우울제인데 통증에
효과가 승인이 받은 약이 있지 않습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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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많이 뭐, 쓰죠. 네네. 뭐 너무 뭐 잘 알려져 있는 약들이 네, 항우울제인데 이상하게도 통증에 네, 승인을 받은 약물이 있단 말이죠. 우울증약인데 네, 정신과 우울증 의사보다 정형외과 의사들이 훨씬 더 많이 쓰는 약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가끔 조증이 생겨서 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네. 그리고 수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만성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수면제 중독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도 볼까요? 네. 윤희님, 윤희님 오늘 오셨군요. 네. 항상 제가 아침마다 방송할 때 같이 해주시는 그러신가요? 비욘디에 항상 같이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팬이 벌써 있으시고. 아니 비욘디 팬이시면서 그러신가요? 저도 이제 그래도 좀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그런가요? 네. 네. 싸우다 남편이 입을 닫으면 저는 제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정신 승리일까요? 네. 뭐, 선생님이 더 전문가시니까. 이건 왜요? 정신 승리가 나쁜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남편이 입을 좀 닫고 살아야죠. 네, 저는 좀 네, 닫고 살겠죠. 네. 네, 제가 집에서 입을 닫고 사는 거 여기 와서 풀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런 걸로 하죠. 근데 이게 이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 서로 특히 감정이 올라올 때는 대화를 완전 종결하는 게 아니라요. 포즈라 그러죠. 중단하는 거, 중지하는 거, 잠깐 중단해 놓는 거. 네. 감정이 누그러들 때까지 우리가 감정이 격해지면 그때부터는 충동적으로 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약간 너 죽고 나 죽자식으로 넘어가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부부간의 대화를 할 때 감정이 올라와 버리면 그때는 일단은 우리 지금 잠깐 대화 중단하자. 이러다 보면 너랑 나랑 더 싸운다. 그리고 일단 내일이든 시간 다시 잡아서 우리가 다시 좀 차분해졌을 때 얘기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게 서로 이렇게 입 닫고 나도 일단은 이겼다 생각하고 뒤로 빠지고 이런 거는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도 한번 봐주시죠. 네, 이 질문도 지금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이신 것 같으세요. 네, 남자친구만큼 좋은 사람이 없다는 거 알고 나 좋으신데 어떤 날은 너무 좋아서 결혼하면 평생 잘 살겠다 싶은데 어떤 날은 싫은 것도 아니고 아예 무감각하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거는 그러게요.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선생님. 저 순간 다른 댓글들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 좋고 어떤 날은 싫고 이런 거잖아요. 배우자에 대해서. 네. 네. 평생 그러실 겁니다. 그럼요.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네, 아주 정상입니다. 아주 정상이십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는 거는 다행이신데 결혼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시기 때문에 시부모님에 대한 마음도 결혼하고 나면 계속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 이후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다 너무 좋고 행복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이게 주구장창 한다 없습니다. 예. 근데 그런 어떤 갈등 상황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같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시도하는 거죠. 그리고 조율해 나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했을 때 상대방이 해주는 그 순간들이 옵니다. 예,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해지죠. 예, 입 닫았을 때 그래도 이거는 뭐 정신승리하고 딱 이렇게 잠깐 좀 떨어지기도 했다가 필요하면 다시 이렇게 협력을 하고 이런 게 같이 살아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피디님 한 번 정도만 더 하고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네. 비욘디는 항상 이게 저희가 지금 맨 마지막 방송이거든요. 저희 방송하고 퇴근하셔야 되는데 한 분 그래도 더 볼까요? 좀 밑에 정신적인 것인지 신체적인 것인지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네. 질문 되게 좋은 거 주셨네요. 네. 정신적인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신체적인 증상을 느낄 때 이거의 원인이 이 정신적인 것인지 신체적인 것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나요에 있어서 네, 사실 구분 못하죠. 네. 못하죠. 저랑 정반대의 답변을 진짜요? 준비했어요. 네. 이거는 저는 왜냐면은 구분을 못하죠가 아니라 두 개 다죠. 그렇죠. 네네. 뭐 당연히 두 개 다라고 보이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게 신체적인 문제인지 정신적인 문제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아까 초반에 왜 갑상선 기능 이런 게 말씀하셨듯이 네 정신과 의사들도 진료를 저 같은 경우에 초진을 보면 기본적인 혈액 검사 다 하거든요. 네, 기본적인 검사를 쫙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왜냐하면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어 있으면 마치 정말 네, 여러 가지 신체 증상들이 불안장애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 맞아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우울증처럼. 우울증처럼 보이기도 네,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실은 정확하게 감별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참 이렇게 의학적인 영역에서 차이점인데요. 과거에는 사실 우리 의료에서 진단을 내릴 때 끊임없는 감별 진단들을 해나갔습니다. 아 이거 아닐까? 그러니까 즉 봉황장애 아닐까? 혹시라도 갑상선? 이런 식으로 끊임없는 감별 진단을 하면서 정확한 진단을 찾아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정신과 외의 다른 영역은 검사를 통해 가지고 그 감별 진단의 과정이 대폭 축소가 됐죠. 반면에 정신과는 아직까지는 검사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검사가 미약합니다. 우리의 어떤 물론 뭐 뇌 영상이라든지 다양한 지금 검사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랑 얘기를 나눴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일 좀 정확한 측면들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다는 거에서 어느 쪽이 좀 더 클지는 검사 결과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상태와 신체 증상의 그 뭐랄까요 시기적인 어떤 반응성 이런 거에서 좀 많이 가져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고 계신데 이게 시간이 그래도 거의 한 저희가 시간을 했네요. 한 시간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이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다음번에는 마음 같아서는 심야의 정신과 상담소 이런 거 하면 선생님 한번 나와주실 생각 있으세요? 저를요? 네, 뭐 선생님 불러주시면은 뭐 네. 그때는 심야의 정신과 상담소니까 혹시 뭐 구독자님 분들이나 신청자 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은 우리들 다 같이 이렇게 뭐 와인 한 잔이나 맥주 한 잔씩 갖다 놓고 아까 술 마시지 말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렇게 또 못 자면은 그 다음날 낮잠 좀 자면 되죠. 낮잠을 자면 또 밤잠에 영향을 미쳐서 역시 수면 전문가 선생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국 정신신체의학회의 어떤 그 시리즈물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을 조금 그래도 소개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8월 잠시만요. 8월 12일이네요. 네, 8월 12일 저희 화요일 날입니다. 병원의 네. 하재영 교수님이 네.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고 하시는 그러니까 8월 12일 화요일 오후 2시거든요. 네. 오후 2시에 회복 탄력성과 스트레스에 관해서 요새 뭐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사실. 네,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저희는 아까 뭐 이런 스트레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셨지만 명확한 대답은 못 드렸는데요.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최근에 또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스라는 표현이 대단히 많이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훌륭하게. 오늘은 저희는 가볍게 약간 했다고 개그감으로. 하면 네. 네. 우리 저희 하지영 교수님은 아주 건국대학교 병원에 네. 책도 많이 쓰시고 뭐 비욘디도 여러 번 출연하셨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강연도 많이 하신 건국대학교 병원의 하지현 교수님께서 8월 12일 날 오후 2시에 이제 동일한 시리즈로 비욘디에서 시간을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쭉 시리즈로 진행될 한국 정신신체의학회에서의 이 비욘디 콜라보레이션. 콜라보레이션 좋은 표현이네요. 시간도 좀 계속 관심 가지시면서 또 찾아와 주시고 또 이렇게 좀 댓글이나 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관심도 많이 그러셨으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래도 비욘디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저는 그래도 비욘디 여러 번 나오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저는 이 방송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비욘디에 약간 뭐 그래도 선생님보다는 제가 터줏대감의 입장에서 그렇죠. 오늘 어떠셨는지? 뭐 오늘 선생님 덕에 저는
무임승차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 네,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네, 저희 또 앞으로 계속 될 시리즈에 대해서도 또 홍보도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한국정신신체의학회에서 아까 저희가 질문에 나와주셨던 뭐 통증, 뭐 수면 문제,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사실 있었는데 제가 답변을 많이 못 드렸잖아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주제를 정해서 앞으로도 네, 전문가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네, 강의 또는 이런 대담 이런 형식으로 진행하실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예전에 서울대학교에서 펠로우 할 때 선생님이랑 맨날 같이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땡땡이 치고 막 이랬는데 땡땡이라는 말을 여기서 하면 여튼 저도 선생님 함께해서 너무 반가웠고요. 예, 노원을지대 교수님이고 계신 최재원 선생님 같이 할 수 있어서 또 비욘디의 시간이 더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저희들 시리즈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비욘디가 저희가 맨 마지막 방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염이 너무 심해져서 오늘 밤은 열대야 중에서도 초열대야라는 표현을 뉴스에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날이 덥기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래도 내일 일요일이니까 좀 못 자도 그냥 좀 그럼 늦잠 자지 이런 마음으로 좀 편안한 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었고요. 또 최전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